윤고은의 EBS 북카페 2부로 건너왔습니다. 매일 생각하고 걱정하고 꿈꾸는 이것. 우리 삶의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하는 이것. 바로 돈. 돈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 과연 있을까요? 북카페 초대석 오늘은 태백산맥 아리랑 한강 3부작으로 한국 현대사를 다시 쓰셨고 이번에는 한국 사회의 현재 돈을 황금처럼 대하는 세태에 대해 묻습니다. 신작소설 황금종이를 품고 북카페에 오신 이 시대에 가장 밝게 깨어있는 젊은 작가 소설가 조정래 선생님 북카페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와, 반갑습니다. 작가님, 우리 오신다고 일부 문 열자마자 얘기를 예. 했더니 많은 카페인님들이 진짜로 오시는 거냐고. 예. 네, 그래서 지금 자리 이동도 못하고 아마 한 자리에서 광고 다 듣고 여기로 넘어오셨을 겁니다. 많은 청취자분들이. 여기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지 또 오시는 게 어땠는지 우리 카페인 분들께 인사 좀 해주세요. 스마트폰이라는 놈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책 읽지 않은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책 이야기를 하는 북카페를 찾아오신 애청자 여러분들에게 정말 진심으로 고마움을 전합니다. 우와. 우리 카페인 분들께 고맙다고 예.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게 오늘 또 북카페 나오셔서 많은 카페인님들이 지금 긴장도 하고 그리고 너무 설레고 흥분감으로 사연들을 주셨습니다. 제가 사연 한두 개만 읽어드릴게요. 좀 예. 인사 좀 해주세요. 박창선님, 가장 존경하는 조정래 작가님이 나오신다니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태백산맥 다시 읽어도 그때 감흥이 되살아날 것 같아요. 아직도 가끔 소설 속 장면이 머릿속에서 그려지니까요. 어쩜 그렇게 묘사를 그림 그리듯이 잘 설명하실 수 있는지 그 원동력은 무엇인지 궁금해요. 이렇게 사연 주셨습니다. 이렇게 오시자마자 비밀인 거잖아요. 원동력은 무엇인가? 라고 지금 질문을 주셨어요. 대개 그 작가들이 또는 그 예술 애호가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그 비결은 무엇이냐, 네. 원동력은 무엇이냐. 네. 제가 그게 묻는데 원동력 따로 없고요. 독자들이 감동할 만큼 섬세한 어뢰를 가지고 실물보다 더 실물답게 묘사하는 방법. 그것이 소설가들이 해야 될 임무인데 그것은 노력이죠. 노력이다. 어떤 요령이나 방법이 있는 게 아니고 네. 끝없이 많은 종이를 찢으면서 자기가 만족할 때까지 내 만족을 넘어서 독자들이 감동할 때까지를 생각해서 써내는 것. 그런 노력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죠. 노력밖에 없다. 예. 한 작품을 완전히 탈고해서 출판사에 넘기시고 나시면 그러고 나면 진짜 약간 진공 상태 같은 기분 좀 느끼실 것 같기도 해요. 예. 예, 완전히 탈진할 것 같은 그런 기분들을. 제가 태백산맥 아리랑 한강을 쓰느라고 마음부터 60까지 딱 20년이 걸렸는데 그걸 끝내고 나니까 머리가 완전히 텅 비더라고요. 그럴 것 같아요. 하얀 백 상태가 되면서 그 20년이 어디로 날아가 버린 것 같고 누구한테 뺏겨버린 것 같고 그 공허감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네. 그 집사람 보고 내가 왜 이러지? 내 정신 이상이 생기나 보지?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저기 태백산맥 아리랑 한강에 저기 엄연히 있는데 네. 그런 말 하면 남들이 욕한다. 오만이라고 한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한다. 그래서 한 6개월 이상 고통을 했어요. 6개월 공허감 정도를 공허감을 느끼셨던 네. 거군요. 한 작품을 쓰실 때 또 이 마음속에서 오랫동안 그 작품을 이렇게 공굴리듯이 계속 움직이고 품고 계시다가 또 취재도 많이 하시고 예. 그러니까 작품을 쓰는 시간 거의 그 이상으로 그 취재하는 시간 같은 것들이 또 있잖아요. 예. 이번 작품 어떻게 해서 구상하시고 또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내시게 됐는지도 궁금합니다. 황금종이. 이번 작품은 딴 작품들하고 다르게 태백산맥 아리랑 한강을 쓸 때는 네. 확실한 시대가 있고 시대 배경이 있고 확실한 사건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완벽한 진실에 도달하는 취재를 해야 되지만 네. 이번 작품은 제 평생에 걸친 전쟁 이후에 모든 국토가 폐허화돼 있었고 네. 모든 사람이 가난에 시달리고 굶주리며 허덕거릴 때 그때부터 돈이라는 문제는 우리를 괴롭히기 시작했죠. 그렇죠. 그리고 그건 욕망의 대상이고 갈망의 대상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 평생에 걸친 사무치는 가난에
서울음에 사무치는 네. 그 세월을 통해 오면서 돈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체득하고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돈으로부터 야기된 여러 가지 사회적 비극, 네. 참담함 이런 것들을 수백 가지를 보면서 음. 새로운 주제가 필요 없이 머릿속에 갈무리 된 것을 소설의 효과를 가장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취사 선택해서 재구성한 것이 이번 소설이죠. 맞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이번 소설에 등장한 수많은 그 이야기들이 있어요. 인물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다 이제 돈 때문에 울고 웃고 막 마음 졸이고 또 어떤 사건들도 벌어지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아마 이 책을 덮고서 그냥 또 지나가면서 어디서 듣거나 뉴스만 보시더라도 이런 일들이 그냥 우리 도처에 깔려 있는 그 일이구나. 그렇죠. 발에 채일 만큼 많구나. 예. 그러니까 정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것을 작가님이 또 이렇게 완벽하게 또 책 안에 담으셨구나라는 걸 느끼실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에게 너무나 밀착된 얘기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황금종이 이 작품을 작가님 스스로 지필 인생의 3기 작품의 출발점이라고 하셨어요. 그 느낌도 좀 궁금합니다. 제가 태백산맥 아래 한강이 제 2기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민족 역사의 왜곡과 비통함을 객관적으로 승화시키려고 노력했던 것이고 그 전에 단편과 중편, 한 권짜리 장편 이것을 일기로 쓰는데 네. 그때는 이제 삶의 질곡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현실을 반영을 시켜가며 썼고 그러고 나니까 삶의 본질은 무엇이고 인간의 본성은 무엇일까를 추구해야만 될 것 같아요. 네. 그걸 생각하다 보니까 인간의 본성은 무엇이길래 이렇게 끝없는 비극이 벌어지고 있는가. 왜 이렇게 인간 삶은 참혹한가. 네. 그 원인을 규명하다 보니까 돈이에요. 어. 돈 때문에 비롯된 비극이 네. 돈 때문에 소송이 벌어지는데 법정에 드는 사건의 80% 이상이 돈 때문이라는 거예요. 네. 이 돈에 대한 문제를 추적하면 7,000년 전부터 돈이 역사가 7,000년, 대개는 5,000년 잡는데 5,000년이든 7,000년이든 간에 돈의 노예가 되어서 인간을 살아오지 않았는가. 돈을 너무 탐욕 부리고 네. 갖고 싶어 해서 그 비극을 쓰지 않으면 소설가로서 인간의 본성을 접근하기 어렵다. 그래서 소설이 테마가 돈이 되고 네. 주제가 돈이 되고 소재도 돈이 되고 그러네요. 이랬습니다. 이 책 안에 돈에 관한 여러 말들이 나오기도 해요. 네. 그러니까 여론조사 결과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인용이 네. 되기도 하고 이러는데 그중에서 너무 기억에 남는 말들이 많은데 이 말은 좀 초입에 있었던 말인데도 벌써 책을 다 읽기도 전에 동의하게 되기도 했었는데 이거였습니다. 세상에 많은 중독들이 있는데 돈 중독이 그중에 제일 독하다. 예. 그 이유를 이렇게 쓰셨어요. 다른 중독들은 남을 해한다기보다는 이제 스스로 허물어지면서 스스로를 망가뜨리게 되는데 돈 중독은 상대를 가리지 않고 사람을 예. 죽이기도 한다고. 예. 근데 그렇죠. 이것을 다 누구나 아마 이 돈의 위험성, 이 엄청난 부작용 이것을 부인할 수가 없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돈에 대한 이야기로 책 한 권을 지금 2권이죠. 세트로 쓰시고 나니까 그 다음 겪으신 진공 상태 그 마음은 어떠셨는지도 궁금해요. 태백산맥 아래랑 한강을 쓸 때의 그 세월에는 비교하면 이게 몇 개월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진공 상태는 없었고 나는 과연 네. 내가 소설에서 제시하고 있는 바 돈을 넘어서는 돈을 의식 속에 극복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추고 있는가 네. 하는 걸 다시 묻게 되었습니다. 스스로에게 질문을 또 다시 하시게 된 거네요. 나는 과연 돈을 유혹을 욕심을 뿌리칠 수 있는가 그리고 지금 자족할 수 있는가 지금의 삶에 그걸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책 지금 미리 읽으셨다는 분들도 많거든요. 우리 카페인 분들. 근데 이제 오늘 방송을 통해서 또 새롭게 이제 접하게 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아마 책을 다 읽으시면 아시겠지만 뭐 스포일러는 아니고요. 맨 뒤에 가면 이제 주인공 격인 이태하라는 인물이 맨 끝에 스스로에게 약간의 질문을 던지면서 이야기가 마무리가 돼요. 지금 작가님 얘기하시는 거 들으니까 이태하가 스스로에게 던진 그 질문이 작가님이 이 작품 탈고 후에 만나게 된 그 질문과 일치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태하라는 사람에게 제가
10억의 수임료가 생기는 사건을 주면서 미해결로 끝나는 이유는 네. 독자들에게 동참을 바라는 겁니다. 오. 당신이 이 대하라면 어떻게 하겠어? 아, 너무 고통스러워요. 이 사건 10억 생기는 돈을 맡겠어 네. 안 맡겠어? 아. 그리고 또 하나는 이태하가 엄청나게 착하게 양심적으로 진실을 향해서 삽니다. 네. 궁핍도 이겨가면서 그에게 너 장해 하고 작가가 선물을 주고 싶었어요. 착하게 살면 이런 선물도 오는 거야. 아. 이 두 가지 의미가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이태하라는 인물이 이제 좀 중심축 같은 인물입니다. 이 소설 속에서 이태하 변호사에게 사건을 좀 의뢰하고 상담하려는 사람들, 특히 굉장히 가진 게 없고 지금 힘든 상황에 처한 그런 사람들이 이태하 변호사를 어떻게 말을 하냐면 그 너무나 착하고 마음씨 좋은 변호사라고 말을 할 정도로 아주 평판도 좋고 예. 그리고 500만 원을 누가 딱 이렇게 상담료로 주면 떡 받는 게 아니라 거기서도 나는 돈에 지배되지 않기 위해서 100만 원만 받겠다. 100만 원이 적합하다 하고 400만 원을 돌려주는 그런 인물인 예. 거죠.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태하 변호사는 이제 돈이 별로 없었고 돈이 붙질 않았던 거고.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설의 말미에 가면 10억을 수임 이제 받는 것만으로도 10억 원 정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제안이 들어오는데 이제 고민을 하는 그 상황에 놓이게 되죠. 그게 이제 작가님의 고민만도 아니고 이태하 변호사만의 고민만도 아니고 독자들에게 예. 그 질문을 예. 함께 동참해달라는 요구로 예. 쓰셨다는 거죠. 8355님이요. 조정래 작가님 찐팬입니다. 하셨습니다. 조정래 작가님 찐팬입니다. 태백산맥 아리랑 한강 초판 때 모조리 읽었는데 지금은 65살이 되셨는데 시력 때문에 오디오북으로 한강을 다 듣고 아리랑 7권째 듣고 있는데 예전에 읽었던 그 감동 그대로입니다. 아, 맞아요. 요즘 큰 글자 도서도 많이 예. 생기고 특히 이 오디오북이 이제 나중에 좀 이렇게 시력이 좀 예. 불편하거나 한 경우에 또 큰 힘이 되잖아요. 예. 이렇게 오디오북으로 또 다시 읽어도 감동 그대로라고 하셨습니다. 예.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으세요? 이 카페인님께. 연세 많으신 분들이 눈 나빠지는 건 너무 당연한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책을 못 읽게 되면 이제 과학의 발달에 의해서 오디오북으로 듣게 되는데 일본의 메이저 3대 출판사도 네.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오디오북을 개발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이고 어떻게든지 읽으면 눈으로 읽든 귀로 읽든 네. 읽으면 영혼의 경작을 하는데 도움이 되니까 오디오북이라도 많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조성도님, 조정래 3부작으로 현대사 공부 다 했다는 저는 다시 한 사람입니다. 네. 정말 좋은 책입니다. 감사합니다. 넙죽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요. 태백산맥에서 토벌군에 쫓기던 김범준이던가 나무에 기대앉은 채 죽어있는 인민군을 보고 감동하던 장면이 삼도봉 절벽을 보고 그리신 게 맞나요? 지리산 종주하다 그 능선 그 나무 그 절벽이 보이는 순간 읽은 지 20년도 더 된 책의 그 장면이 떠올랐다는 거죠. 나라도 여기 이 자리에 앉은 채 눈 감고 싶다라는 생각까지 하셨다는 사연이 있습니다. 혹시나 그래서 지금 삼도봉 절벽을 보고 그리신 게 맞냐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예, 독자들은 그런 거 궁금해 하시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작가의 상상력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롭기 때문에 지리산의 골짜기가 99골짜기고 평생을 거기서 30만이도 그 골짜기를 다 훑지 못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 봉우리나 다 그가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그건 맞습니다. 아무 보물이나 예. 다 그가 있었다. 예. 너무나 멋진 말씀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조정래 작가님과 함께 하고 있고요. 오늘은 어깨 퀴즈 없습니다. 오늘은 우리 카페인님들이 사연을 편하게 주시면 책 받고 싶어요 하는 사연을 주시면 그중에서 저희가 또 추첨해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조정래 작가님 사인이 들어간 북카페 에디션으로 드릴 거고요. 저희 이 황금종이가 2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3세트 3개 세트가 있는데 어떻게 드릴까 생각하다가 약간 북카페 같은 방식을 좀 떠올려 봤습니다. 모두 6분께 1권 혹은 2권 한 권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것은 신발로 치면 예. 왼쪽 한 켤레, 예. 오른쪽 한 켤레씩만. 그래서 이제 다른 쪽은
이제 궁금하셔서 아마 예. 네, 찾아 나서게 되실 것이 분명합니다. 사연 기다리고 있을게요. 저희 음악 한 곡 듣겠습니다. 태백산맥 OST에서 김수철의 산맥 대금 소리입니다. 북카페 초대석, 오늘은 말이 필요 없는 분이죠. 조정래 작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해냄에서 출간된 황금종이 2권을 함께 들고 가지고 오셨습니다. 2433님, 조정래 작가님이 나오시다니 기쁜 마음에 딸이랑 같이 듣고 있어요. 도서관에서 희망도서까지 신청했다는 라디오 듣고 잘 읽어볼게요. 지금 많은 카페인님들이 차에서 혹은 집에서 직장에서도 몰래 이렇게 이어폰으로 듣기도 하시거든요. 그러시면서 지금 이 순간 우리 마치 진짜 북토크 자리에 모인 것처럼 그렇게 즐기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선영님도 이렇게 목소리 듣게 돼서 진짜 좋아요. 9150님 숨 죽이고 듣고 있는데 작가님 말씀도 좋고 소설도 너무 읽고 싶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4555님 신발 한 짝이라도 좋아요. 조정래 선생님 에디션 갖고 싶네요. 도전하셨습니다. 네, 오늘 신발 한 짝만 드립니다. 1권 혹은 2권. 그리고 북카페 에디션 작가님이 원래 또 사인을 하실 때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지 얘기를 살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제 이름을 쓴 다음에 제 호가 흰매입니다. 하얀 산. 그래서 태백산맥과 함께 이해하라고 태백산맥을 그립니다. 그러니까요. 이미 북카페 에디션이 이렇게 준비가 됐지만 제가 살짝 더 욕심을 좀 부려보겠습니다. 제가 이 책에서 읽고서 와, 이걸 진짜 작가님이 그려주시면 너무 좋겠다. 그려보신 적이 있을까? 뭐 그림에 뭐 이런 어떤 거랑 상관없이 너무 욕심나는 게 뭐였냐면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그 이태하 인권 변호사 있잖아요. 이 이태하 변호사가 이제 중심 인물이라면 이태하 변호사가 고민스러운 상황에 놓일 때마다 정말 삶의 중심축처럼 기대는 인물이 있습니다. 한지섭 선배인 거죠. 이 두 사람이 너무나 중요한 인물인데 그 한지섭 씨가 이제 이태하 후배에게 좀 더 젊었을 때 선물을 하죠. 손목시계를 선물하면서 이 선물의 의미를 알겠지. 이 시계의 초침이 쉼없이 돌아가듯 너와 우리의 맥박은 언제나 영원히 함께 뛰고 있을 거야. 이런 말을 해주거든요. 이게 좀 그 책에 좀 초입에 나와서 저는 불안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아무리 좋은 뜻으로 시작해도 삶의 그 수많은 시간을 거치면서 변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렇죠. 거의 다 변하죠. 네, 한지섭 씨가 안 변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왜냐면 여기 막 정치도 하고 이러니까요. 그 생각을 하게 됐는데 이제 끝까지 어떤지는 카페인님들이 읽어보시면 되겠지만 저는 이 손목 시계 있잖아요. 이 손목 시계가 그래서 너무 각별한 이미지로 저에겐 남았습니다. 그래서 손목시계도 그려주시면 어떨까라는 욕심을 그냥 동그라미 괜찮으신 거죠? 네, 오늘 그래서 태백산맥과 손목시계 이 조합으로 북카페 에디션 준비했습니다. 지금 살짝 얘기를 했었는데 이 한지섭 씨, 이 한지섭은 이 인물은 어떤 마음으로 구상을 하게 되신 건지. 한지섭과 이태하를 나레이터 겸 한 중심인물로 쓴 이유가 제가 태백산맥을 쓰고 있을 때 태백산맥을 쓰는 것을 가장 적극적으로 응원해줬던 사람들이 운동권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때 태백산맥이 3부를 넘고 있을 때 여러와 같이 책을 읽어서 군부독자 30면을 무너뜨리는 그 원동력을 발휘를 해줬는데, 그래서 그들이 헌신과 희생 그것 때문에 전 세계가 한국은 개발도상 국가에서 경제발전을 이룩하고 민주화를 쟁취한 유일한 나라다. 높게 평가를 할 정도로 그들이 우리 역사에서 세운 업적은 너무 혁혁해서 지울 수 없는 영원히 빛나는 업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이 갖는 그 희생과 열정과 헌신의 정신을 나라를 위해서 쓰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치 세력화해서 새로운 정당을 만들고 왜곡이 심한 갈등이 너무 심한 문제가 많은 이 나라를 바르게 했으면 좋겠다고 기대를 걸었는데, 그 기대는 그들이 100명이든 200명이든 뭉쳐서 각 지역구에 출마를 하면 그때의 시대적 상황과 시대 정신이 60석 70석의 당선자를
국회에 내보낼 줄 수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들은 그걸 포기했는지 생각도 안 했는지 그건 모르겠으나 민주당부터 시작해가지고 각 정당으로 뿔뿔이 다 흩어져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기존 정당에 들어가서 기존 질서, 기존 가치에 기성함으로써 현실 정치에서 실패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들이 좋게 한 점은 있지만 기대보다 훨씬 못한,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애초에 가지고 있던 정신, 네. 아름다움, 숭고함 그런 것들이 지켜지는 사회, 그걸 지켜가는 사람이 있어야만 이 사람이 바르게 될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인물로 한지섭과 이태하를 넣었던 것이고 네. 그들이 빠져버리면 이 소설은 다큐멘터리적인 기록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있었던 일이 돼버리죠. 네. 있을 수 있는 일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소설이 갖는 구원, 인간이 위안받고 그리고 감동받기 위해서 소설을 읽는데 그거에 대한 위안을 주고 네. 구원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인물이 둘이에요. 그들처럼만 산다면 네. 이 세상에 인간적인 야기된 여러 가지 갈등과 비극은 종식될 수 있다는 작가의 환상을, 유토피아를 써놓은 것이 그 두 인물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작가님 얘기 들으니까 더 이 인물의 어떤 생각, 삶이 훼손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예. 마음을 응축해서 이렇게 그려내신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너무나 아름다운 장면이 있습니다. 이 이태하 예. 부부가 예. 이 한지섭 부부의 초청을 받아서 예. 한지섭 씨가 얘기하다 보니까 또 이게 줄거리가 살짝 공개가 되는데 이 한지섭 씨가 결국에는 농사를 짓게 되잖아요. 예. 선택을 합니다. 농사를 지으면서 여러 가지 그 계획들을 지금 4가지나 이렇게 뒀습니다. 지금 여기 책에서 제가 메모해둔 거는 자립 영농, 그리고 조합을 운영해서 이제 농민들의 이익을 극대화한다. 그리고 이주 노동자를 인간적으로 대우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영농 어떤 이익으로 이제 장학재단을 또 운영한다. 뭐 이런 식의 꿈을 가지고 이제 농사를 짓기 시작해서 애플망고까지 막 이제 뭐 제첩국도 끓이고 제첩국을 먹고 애플망고로 입가심을 하는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이 장면이. 그래서 이 부분 쓸 때 작가님이 진짜 생각하시던 유토피아를 여기다가 많이 녹여내셨던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이태하가 네. 목적으로 했던 4가지 중에서 3가지는 이미 이루었습니다. 그렇죠. 소설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마지막 이제 장학 재단을 만드는 일만 남았는데 그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이태하 너하고 함께 하겠다 하고 이미 자리를 마련해 주는 집 지어준 데가 내려와라. 서울 집보다 싸다 여기는. 그러니까 충분히 집 지을 수 있다 하고 위안을 주는데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소망하는 게 작가의 꿈인데 과연 그럴지. 또 이 소설을 읽고 저는 농업이라고 하는 것은 공업이 아무리 발달해도 공업은 빠른 시간 내에 많은 돈을 벌 수 있을지 모르나 인간의 목숨을 부재해가는 식량을 주지 못합니다. 결국은 농사가 새끼밥을 우리에게 주고 목숨을 이어가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우리는 너무 경시됐다. 그걸 경시했기 때문에 지금 지역 불균형이 일어나가지고 농촌 지역은 텅텅 비고 젊은이들이 안 가버리는 이건 나라 망하는 길이다. 그래서 농업의 중요성은 무엇인가를 함께 일깨우고 싶어서 한지섭이를 농민을 만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한지섭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와 이렇게 가능성을 찾아볼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좀 많이 해보게 됐어요. 그리고 이 한지섭 인물의 말을 통해서 또 우리 한국에서의 그 농업의 역사가 어떤 역할을 했었는지도 쭉 또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아마 여러 각도로 이 작품을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가 하면 이런 이제 제가 봤던 너무나 아름다운 장면들이 있는가 하면 책은 아까 요 둘을 빼면 이제 다큐멘터리적인 기록밖에 안 될 것이다라고 했지만 이제 다 너무 내 삶 같고 너의 삶 같은 그런 일들이 진짜 소상하게 이제 소설 읽는 것으로 너무나 재밌게 그려집니다. 적나라하게. 뭐 예를 들면 뭐 그 정씨 집안의 그 상속 유산 싸움 같은 거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다들 지금 상속 유산일 때는 내 부모님의 그 통장에 얼마가 있는지를 모르고 있다가 이제 뒤늦게 너무 많아서 놀라거나 너무 적어서 깜짝 놀라. 이런 것들 나오고 서로 말 한마디에 너가 뭐라는 거야 법적인 거 막 알아가지고 와가지고 진짜
많이 반복하신 것처럼 돈돈돈 그놈의 예. 돈은 뭘까가 계속 되는데 제가 쭉 읽다가 거리두기에 실패하고 너무나 놀란 장면들도 좀 있어요. 예. 예를 들면 탄식하게 된 장면. 그 박현규의 딸이 이제 결국에 이제 돈 때문에 예. 나와 이별했구나라고 생각하는 그 남자에 의해서 이제 공격당하고 예. 이제 그 집안이 흔들릴 때, 그럴 때 갑자기 진짜 이게 사건이 벌어졌네. 그래서 너무 예. 놀라게 됐고, 또 예를 들면 월세를 갑자기 4배 올려달라는 그 건물주. 예. 그리고 이제 속도 막 긁어놓은 거죠. 예. 거기에 분개해서 강남길이라는 인물이 그 가게에 있던 쇠망치로 예. 그 건물주의 어깨를 내리친 예. 사건. 이런 것들은 행동이 된 거잖아요. 예. 이 돈에 대한 어떤 굴욕감과 예. 어떤 그 압박이 행동으로 폭력적으로 분출된 건데, 거기서는 정말 너무 탄식하면서 놀라면서 봤어요. 이런 장면들을 넣으신 마음도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은 소설은 네. 있었던 일 과거, 네. 있는 일 현재, 있을 수 있는 일 미래를 번복시켜서 배치하는 게 작가의 능력이잖아요. 이 황금종에 나오는 사건들은 있었던 일, 네. 기시감이 느껴지는 것도 있고 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도 있고 그쵸. 일어날 수 있는 일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중에 아무거나 독자들은 자기가 느낌대로 네. 감정이 동조하는 대로 따라 읽으면 되는 것인데 네. 제가 그렇게 끔찍스러운 장면들을 넣었던 것은 굉장히 이성적이고 문도노도 잘하고 했던 그 사람이 딸의 행복을 위해서 돈 많은 쪽으로 네. 해서 비극을 해서 딸도 죽고 자기는 식물인간 되어버리는 그런 걸 그리면서 굉장히 마음 아팠어요. 그니까요. 이런 장면, 왜냐면 그리고 이 또 사람을 이렇게 죽여야 되나. 그쵸. 그리고 그 주인공 그럴 이태하랑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쓴 거예요. 맞아요. 예. 동의하게 됩니다. 더 이제 예. 가슴 아픈 것은 그야말로 청운의 꿈을 가지고 있는 20대 초반의 대학생이 네. 취직은 안 되고 네. 그래서 500만 원짜리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그 사람이 15억이는 줄 알았는데 맞아요. 반 써버렸고 반밖에 없고 그걸 자기한테 주지 않고 개새끼한테 줘버린 거예요. 너무 분해가지고 발견에게. 걔를 네. 버려버렸어요. 맞아요. 그런데 전화가 금방 독자가 왔어요. 걔를 독자에게? 버려버리면 그 사람이 돈을 못 가질 때 어떻게 된 거냐. 바로 그게 독자한테 묻는 질문이고 함정이다. 그 사람이 그 개를 죽이지 않고 버렸으니까 네. 세준이 찾아가라고 했는데 네. 또 다른 개가 없겠냐? 변호사한테 갈 때는 다른 개를 빌려서 이게 하면 변호사가 알겠냐? 모르잖아. 네. 결국 그 돈 7억은 그 사람 것이다. 왜 그런 걸 안 생각하는데 그렇군요. 전화 끊었어요. 여러 부분들을 그렇게 그럼요. 좀 독자와 함께 열어주시기도 참여해서 한 거군요. 당신들은 어떻게 생각해? 아. 그런 이야기를 묻어놓은 거죠. 지금 그 이제 간병을 한 거잖아요. 어떻게 예. 보면 그 어떤 예. 회장이 진짜 재벌 회장의 그 마지막을 간병하면서 그래 자식들도 다 소용이 없고 그 15억 정도 있는 거 다 나에게 올 거야라고 예. 믿으면서 정말 물심양면으로 이게 되게 이제 그 간병을 하는데 막 노래까지 하고 이러잖아요. 예. 그런데 그 인물들이 그 친구랑 같이 주고받으면서 나눈 대화가 저 오랫동안 기억에 남아서 밑줄을 그어뒀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모든 종교의 신이 다 죽었고 생살 여탈권을 가진 돈만이 이제 살아있는 신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그 돈을 무섭게 여기지 않으려면 많이 갖는 수밖에 없다. 근데 이제 2배 이상 내가 돈을 갖기 위해서 지금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편의점, 밤샘 알바다. 예. 근데 또 이제 여성이기 때문에 또 이제 많이 선호되지 않는 또 이제 야간 알바가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게 너무나 관념적인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가 느끼고 있는 그 현실의 상황을 다 엮으셔서 이런 인물들을 쓰셨구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놀라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 음악을 듣고 가겠습니다. 이 노래 제목에 깜짝 놀랐는데요. 정재일, 남상일의 돈만 벌어라 듣고 가겠습니다. 북카페 초대석, 오늘은 황금종이를 쓰신 조정래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좀 궁금해요. 작가가 왜 글 쓸 때 소설 속에 등장하는 인물도 약간 고집이 생겨가지고 내가 원래 생각했던 계획은 이건데 인물이 막 고집을 부리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약간 캐릭터를 좀 바꾼다거나 그런 느낌을 주는 경험들을 작가님도 많이 하시는지. 저는 작가들이 가끔씩 그런 말을 하는데 네.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모든 주인공들은 작가의 구성에 의해서 작가의 의도에 의해서 작가가 성취하고자 하는 주제의
설정을 도와주는 역할들을 하는 게 인물인데 네. 그들이 꼭 필요해서 탄생시키고 그쵸. 먹여 살리고 종말을 고하게 만드는 것이 작가의 일인데 네. 왜 그 주인공들이 지멋대로 움직일 수 있다고 말하는지 그 정도 작가 의지가 약한가 하는 생각하면서 네. 저는 한 번도 그런 경험을 못해서 저는 작가가 아닌가 보다 하는 생각을 가끔 합니다. 내 소설 이상해요. 속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내 소설 속 인물들은 뭐 고집을 부리거나 그런 거 이러지 없죠. 않는다. 그럼요. 다 이제 제가 의도대로. 컨트롤하는 대로 가는 거죠. 예. 와, 그 많은 인물들이요. 그러면은 어떤 인물이 막 마음에 너무 밟히거나 내가 이제 그렇게 있지요. 꿈에 나온다거나 예. 그런 경험들을 이번 소설에서는 그 독거노인이 생활할 수가 없어서 자기 손자 같은 청소년들이 담배 심부름 하다가 잡혀가지고 1년 감옥살이를 하는 그런 이야기는 정말 저는 견딜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건 사회적 문제잖아요. 그렇죠. 지금 70대 이상 노인네들은 자기 생의 전부를 오늘과 같은 80불이 경제 발전을 시작해가지고 지금 32,000불이 될 때까지 이 사회를 만든 공헌자들이에요. 네. 그들이 어떤 일을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은 공의 크고 작은 차이만 있을 뿐이지 공을 세우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네. 그렇다면 그들이 노후가 편안하고 행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국가가 맡아야 될 일이에요. 32,000불의 선진국들은 전부 그 국가가 책임지고 있는데 우리는 국가가 책임 안 지고 있잖아요. 이것이 한국 정치의 잘못된 거예요. 그런 걸 쓰면서 정말 가슴 아프고 독자들이 국가 유정자들이 이런 것을 읽고 그 뜻을 알까? 그래서 작가가 가로쳐놓고 이런 부분 이런 뜻입니다 하고 설명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쓰시고 나서 상징한 것인데 과연 몇 사람이라 그 의미를 알았을까?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하신 그 인물은 이 두 권에 거의 한 700페이지 가까운 이 책 안에 아주 살짝 지나가고 있긴 해요. 그렇지만 작가님이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이 책을 읽고 나면 그 노인이 내 앞을 훅 지나가는 것 같은 느낌을 아마 안 받으실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많은 카페인들도. 그런 분들이 지금 너무 많잖아요. 몇백만이에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런 부분들을 또 이렇게 쓰셨습니다. 국가가 책임져야죠.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굉장히 다각도에서 많이 던지고 있는 이번 책입니다. 지금 5255님이요. 저 지금 일을 할 수가 없네요. 기쁜 외침이죠. 어제 전역한 아들과 함께 듣고 있어요. 10년 전에 아리랑 태백산맥, 한강, 정글만리까지 열심히 따라 읽었습니다. 항상 조정래 작가님 기다리고 있었는데 만나 뵙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작품 활동 기대할게요. 궁금한 거요. 지금도 며느님과 손자에게 작가님 책 필사하라고 하시나요? 사진까지 첨부하셔서 보내주셨는데요. 이 질문이 있습니다. 네, 이 얘기. 제 책을 그렇게 많이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지금 태백산맥 필사했고 아리랑 필사를 반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 5년 전에 손자놈을 큰 놈을 데리고 태백산 문학관에 가가지고 그 전시대에서 왼쪽 건 아빠 거, 그 다음 건 엄마 거, 그 다음 건 독자들이 190명이 쓴 것인데 저걸 없애고 우리 재면이가 써서 저 자리에 놓으면 어떨까? 물었더니 집사람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아니 아들 고생시키면 됐지 어떻게 손자까지 죽이려고 그러냐고. 그래서 제가 한 말이 손자 문제가 아니다. 나는 또 하나의 소망이 있다. 김초애가 바로 이걸 써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했더니 딱 입 벌리고 입을 못 다물어 버렸어요. 손자놈은 지금 이제 4학년, 대학 4학년인데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두고 봐야죠. 손자의 직접적인 반응, 대답은 혹시 들으셨나요? 아니요. 그거 아직 일체만 안 해요. 아직 이제 생각 중이겠죠.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되나. 할아버지한테 이쁨 받으려면 이걸 써야 되는데 저걸 어떻게 쓰나. 아빠가 쓸 때 엄청 고생했다던데 이렇게 되겠죠. 아빠가 쓰고 엄마가 썼는데 지금 나를 약간 내가 그걸 안 쓸 수 있게 하려고 할머니가 얘기하셨는데 지금 그랬더니 김초혜의 신이 써야 된다. 이렇게 할머니 이름까지 언급이 되고. 근데 저도 그 벌교의 그 태백산맥 문학관 가서 그 탑처럼 쌓여있는 필사의 흔적, 그 원고를 봤었거든요. 진짜 한 사람의 키를 훌쩍 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인데 이렇게 물성으로 되어 있는 그 글의 흔적들 보면서 약간 아우라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좀 느낄 수가 있었던 거죠. 책은 이제 뭐 인쇄돼가지고 이제 받는 거지만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었는데 참 놀랍게도 이번 책에도 이번 황금 종이에도 손글씨의 힘,
그 펜으로 하나하나 눌러 쓰는 마음을 건드리는 지점들이 좀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손채경 변호사가 이제 좀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일을 당한 다음에 그걸 이제 혼자만 끙끙 앓고 있었는데 어느 기자가 민노진 기자가 이제 이것은 사신이니까 내가 손으로 쓴다라고 하면서 손글씨로 편지를 길게 써가지고 보냈단 말이에요. 나를 좀 구원하는 편지인 거죠. 근데 그거를 보고서 거기서 뭔가 깨달은 그 손채경 변호사가 이태하 변호사에게 자신의 상황을 또 보낼 때 또 그 기운을 따라서 나도 이제 글씨가 너무 이제 잘 안 써지니까 컴퓨터로 먼저 쓴 다음에 이제 다시 손으로 옮겨서 써서 보내잖아요. 이 손글씨의 힘이 거기서도 느껴진다는 게 좀 이건 진짜 작가님이 많이 사랑하시고 강조하고 싶어하는 부분이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태백산맥을 쓰고 나니까 출판사에서 컴퓨터를 사서 보냈습니다. 힘드시는데 이거 연습해서 쓰시라고. 그러니까 진짜 펜으로 모든 걸 다 쓰시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해보니까 마땅치가 않고 그때 이미 세상 떠난 이청jun이라는 작가가 기계로 쓰다가 뭔가가 찜찜하고 이상해서 때려치우고 또 문화평론가 김유희 선생이 컴퓨터를 해보다가 안 돼서 버려버리고 또 손으로 쓰고 이제 그런 경험들이 있었는데 제가 해보니까 안 좋아요. 그 이유는 손으로 쓰게 되면 평균 3번 생각합니다. 문장을 한 문장이 머리 딱 떠오를 때 첫 번째 떠오르는 건 그 일상적인 생각일 뿐이고 두 번째 다시 가다듬고 세 번째 다시 가다듬어야 내 문장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쵸. 문학은 문장인데 소설은 문장인데 그걸 기계로 쓰면 기계의 속도에 실리니까 그러할 시간 여유를 뺏겨버리는 거예요. 소설은 잘 쓰는 게 목적이지 빨리 쓰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이게 기계로 쓰게 되면 밀도감이 떨어져요. 흡입력이 약해져요. 그러면 감동이 약해질 수밖에 요. 그리고 불필요하게 소설이 길어져요. 빨리 많이 쓰다 보니까. 많이 쓰는 게 능사가 아니잖아요. 잘 쓰는 거죠. 그쵸. 그리고 모파상이 이미 말했어요. 일물 일어설. 하나의 사물을 묘사하는 데는 딱 하나의 단어밖에 없다. 시만 그런 게 아니라 소설도 그러하다. 그러니 기계로 많이 쓰면 뭐 하느냐. 손으로 잘 써야지. 그래서는 기계를 배제한 사람이죠. 그럼 뭐 앞으로도 계속 죽을 때까지요. 펜으로 쓰시는 거네요. 근데 대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얻어지는 몸의 고통들은 있잖아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소설이 이루어져서 많은 독자들에게 가서 감동을 주고 삶의 지표를 바꾸게 하는 이 세상을 다르게 보게 하는 그런 것을 하려면 그 정도의 육체적 고통이 아니죠. 그쵸. 오히려 쾌락이지. 오히려 쾌락이다. 진짜 지금 머리를 퉁퉁 치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강주미 님이요. 조정래 작가님, 저는 MZ세대 초반에 태어났습니다. 불행한 청년이 참 많지만 우리가 어떻게 무엇으로 보고 앞으로 가야 하는가 생각하게 해주는 그런 말씀들을 지금 들려주신다고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연을 또 주셨습니다. 지금 청년이 불행이라고 하는 문제가 이렇게 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대한민국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대한민국 사회 구조가 국가 구조가 정치하는 자들이 잘못해서 소득 재분배 같은 걸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부익부 빈익빈은 엄청나게 극대화돼서 세계 1위입니다. 그리고 출산율이 최저, 자살률이 1위, 노인 빈곤율 1위, 삶의 만족도 꼴찌. 뭐 이게 대한민국의 현주소입니다. 이건 사람 사는 세상 아니잖아요. 선진국 아니잖아요. 국가는 부자인데 재벌들만 부자인데 국민 전체는 궁핍을 느낍니다. 지금 젊은 세대들이 애를 안 낳는다. 0.6명까지 가버리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50년 후에 대한민국은 소멸할 것입니다. 민족 소멸의 시대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이유는 무엇인가? 정치 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정치를 잘못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16년 전에 이 저출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투입된 돈이 지금까지 330조입니다. 3조가 아니고 30조가 아니에요. 330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상상이 안 되는 돈이에요. 그런데 어디 갔습니까? 흔적이 없잖아요. 국민 세금입니다, 그게. 그런데 지금 젊은이들에게 조사해 보니까 왜 결혼을 늦게 하냐, 왜 결혼을 안 하냐, 왜 결혼하고 애를 안 낳느냐고 물으니까
살 집이 없는데 무슨 결혼을 하고 무슨 애를 낳겠냐. 맞습니다. 주택 문제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면 10년 동안에 330조를 장기 50년 임대 한 달에 50만 원, 20만 원 내는 임대를 15평짜리, 20평짜리를 만들어서 계속 공급했다면 결혼한 자들에게 선물로 줬다면 인구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겠어요? 330조면요. 국가가 토지공사 같은 걸 제대로 운영해가지고 네. 실비로 딱 지어서 공급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안 했어요. 제 생각에는 소급법은 있을 수 없다고 하지만 네. 10년 동안 소급해서 이 돈 어디서 썼는지를 해서 그 관계되는 사람 다 감옥에 보냈으면 좋겠어요. 정말 너무 안 됐잖아요. 젊은이들이. 정말 젊은이들 저는 미안해요. 작가로서 미안해요. 네. 정치를 제가 가담해서 해결했어야 되는데 그거 안 했으니까. 정말 미안하고 면목 없어요. 그 지금 느끼시는 부끄러움, 안타까움, 그리고 약간 분노, 고통 이런 것들이 이번 책에도 많이 그러니까 정제된 언어이긴 하지만 많이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야기들도 있지만 뭐 특히 제가 아까도 살짝 언급했지만 여러 가지 가정한 뭐 갑자기 당신에게 10억이 생긴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이런 약간 뭐 어떤 밸런스 게임 같은 그런 제안에 대해서 사람들이 10년 전에는 어떻게 대답을 했고 지금은 어떤지 뭐 이런 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리고 또 젊은이들이 이 책 안에서 만약에 내가 500만 원을 번다 혹은 15억을 상상한다. 그럴 때에 이 생각하는 게 시간으로 예. 치환해서 생각하는 게 나오잖아요. 15억이면 내 삶에서 거의 뭐 이게 거의 몇천 년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인데라고 하면서 상상하는 그 장면들을 이렇게 두신 게 지금 얘기하신 것들 그 안타까움을 그렇게 표현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읽으면서 되게 답답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자, 김송민님. 사회를 더 생각하게 됩니다. 작가님의 이야기와 설명으로 제가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될 것 같습니다. 소설에 대한 설명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고 지금 많은 카페인님들이 보이는 라디오인 거 아시죠? 작가님 지금 보면서 여기 딱 요 앞에서 지금 이렇게 들으시면서 사연을 주고 계십니다. 박미정님은 조정래 선생님 오래오래 글 써주세요. 러시아에 도스토옙스키와 톨스토이가 있다면 한국에는 조정래 선생님이 계시죠. 오늘 직접 음성 들으니 너무 좋아요. 라고 이렇게 또 인사를 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계속 제가 또 앞에 소개를 할 때 젊은 작가 여전히 또 항상 그 시대의 현안을 계속 고민을 하고 또 미래를 더불어 생각하게 하고 계속 깨어있는 시선과 감각으로 글쓰기를 하고 계신데 그러기 위해서 꼭 지키는 것들 이런 것 좀 여쭙고 싶습니다. 뭐 특별한 묘수는 없고 노력이라고 하긴 하셨지만 작가님의 일상이 궁금해요. 저는 작가로서 지금 54년째를 살고 있는데 흔히 말하는 예술가의 낭만이 저한테는 없습니다. 오로지 글을 쓰기 위해서 전 생애를 다 바치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 그래서 저는 분당에 살면서 서울시에 1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그렇게 매일 읽고 쓰고 생각하는 네. 그 생각을 계속 하는데 지금 책을 읽지 않은 시대입니다. 이런 때 작가들이 독자들이 책을 읽지 않을 수 없도록 노력해서 좋은 작품을 써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책을 아무리 안 읽어도 또 책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카페에 계속 문자 보내시는 분들이 계시듯이.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아무리 시대가 상박해졌다 하고 물질 문명을 쏜다 해도 식민지 시대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식민지 시대는 일본이 우리 문자를 핍박하고 못 쓰게 하고 그러면서 국민 85%가 문맹이던 시절에도 작가들이 글을 썼습니다. 네. 그들의 작품이 지금 한국 문학사 100년을 엮어가는데 토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걸 생각해서 엄살 부리지 말고 엄살 그럴수록 부리지 더 말고. 이를 악물고 노력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엄살 부리지 말고 이제 작가들에게 하시는 얘기신 거죠. 예, 작가들에게. 그렇다면 독자들, 이 시대의 독자들에게는 어떤 얘기를 하고 싶으신지. 독자들도 이런 고민이 있을 수 있어요. 책을 읽어야 좋다는 건 알지만 자꾸 책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현혹하는 게 너무 많아지니까 나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는 그 고민을 하는 그런 독자분들께는. 저 경우 보면 제가 태백산맥을 쓸 때도 적수가 있었습니다. 적수 문학을 글을 못 읽게 하는 적수가 많았습니다. 영화
그 말할 것도 없고 시작한 지 오래되니까. 네. 텔레비전이 이제 리모컨으로 다이얼이 리모컨으로 바뀌는. 맞아요. 예, 뭐 이렇게 급변을 해가는데 그때 이미 일반인들이 하루에 텔레비전과 기타 다른 것에 매체에 뺏기는 시간이 3-4시간, 그러는 시간이 뭐 7-8분 이렇게밖에 안 됐다고 하니 지금은 더 하겠죠. 그쵸.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더 열심히 쓰는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절실히 느꼈고 저는 그러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고 네. 또 문학이라는 것은 밥 3끼 먹는 밥이 아니잖아요. 그쵸. 여가를 이용해서 네. 자기 생업을 한 다음의 여가를 이용해서 접하는 게 문학입니다. 음악은 가만히 설거지하면서도 뭐 하면서도 들을 수 있는 음악이잖아요. 그렇죠. 그림은 그냥 보면 되잖아요. 네. 문학은 꼭 읽어야 돼요. 읽고 또 생각해야 돼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책장 한 장씩 넘겨야 맞아요. 돼요. 이게 굉장히 중노동이거든요. 이것을 하게끔 만드는 것은 그들의 노력이 아니라 작가의 노력이다. 독자의 마음가짐이 그럼요. 아니라 그래서 작가의 노력이다. 독자들이 오게 만드는 것이다. 네. 끌어오게 필요하게 구미가 당기게 만드는 것이 작가들의 임무니까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다. 참, 오늘 정말 많이 배웁니다. 배나리 님이 작가님 사이다 말씀 현실은 답답하지만 속이 시원하다고 하셨고요. 박용래 님은요. 조정래 작가님 저 엄청 읽어요. 책 읽는 분들 많습니다. 예. 걱정 마세요. 걱정 마세요.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얘기하다 보니까 북카페 1시간이 훅 흘러갔습니다. 오늘 해냄 출판사에서 펴낸 조정래 작가님의 책 황금종이 1권 혹은 2권 저희가 신발 한 짝씩만 드리겠다고 했죠. 요거 이제 조정래 작가님의 다필 사인과 태백산맥과 한지섭의 손목시계 그림이 담긴 북카페 에디션으로 6분께 드립니다. 지금 읽어드릴게요. 3042님, 김영원님, 이윤금님, 9086님, 4555님, 5255님 이렇게 6분입니다. 한번 북카페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선물방에서 내 이름 확인하시고요. 주소 바로 거기다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선물방에다가 남겨주셔야 합니다. 자, 우리 벌써 보내드려야 된다는 게 너무나 뭔가 이렇게 좀 서운하네요. 네, 그렇지만 작가님의 다음 책을 기다리면서 또 읽겠습니다. 다른 계획을 또 어떤 걸 품고 계실지. 다음에는 모든 인간들이 처하는 마지막 공포, 죽음을 자연스러운 하나의 현상으로 그건 두려운 게 아니고 무서운 게 아니고 영원한 잠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네. 마음을 잘 갈무리해서 마음 농사를 짓는 이야기를 써서 인간이 마지막에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를 소설로 쓰고 싶습니다. 벌써 좀 벅차오르는 기분이 듭니다. 네, 작가님 그래도 최대한 건강하게 네, 그 작업 잘 하시기를 독자로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끝곡은 김민기의 봉우리로 준비했습니다. 작가님이 아까 해주신 말씀 그 모든 봉우리에서 그 소설 속 인물, 장면, 어떤 말들을 생각해달라라고 하는 것들 이거 떠올리면서 이 곡으로 북카페 마무리하겠습니다. 작가님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카페인 분들도 오늘 고운 하루 만드세요.